닥쳐! 이 재수없는 년아! 딸이라고? 어디서 네가 감히 내 집안의 대를 끊어? 닥쳐. 이 재수없는 년아. 딸이라고? 어디서 네가 감히 내 집안의 대를 끊어. 산부인과 복도에서 시어머니 박금자는 며느리 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질질 끌었습니다. 흰 벽, 소독약 냄새, 얼어붙은 사람들 시선 속에서 지수는 배를 감싸주며 숨을 삼켰죠. 어머니 여긴 병원이에요, 제발. 그날 오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발길질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옥 같은 그날의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있던 작은 불빛의 존재를 말입니다. 과연 그 녹음 파일 속엔 어떤 악마의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박금자가 산부인과 문턱을 넘어서기가 무섭게 호들갑을 떨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기쁨에 겨워 파들파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자네 들었어? 우리 지수가 글쎄 귀하디귀한 아들을 가졌대. 지금 딱 16주라는데 의사도 아주 대가 장군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해. 어머, 어쩜 좋아. 정말 기뻐서 숨이 안 쉬어지네. 지수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걸으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쁜 공주님일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박금자는 벌써 온 동네를 헤집으며 아들 소식을 소금 뿌리듯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이번에 정말 큰일 했다. 우리 집안대가 이대로 뚝 끊어지는 줄 알고 내가 밤마다 조상님께 얼마나 빌었는지 아니? 네가 우리 집안 살린 거야. 박금자가 지수의 어깨를 부서져라 툭툭 치며 입이 귀에 걸리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아까 의사 선생님이 딸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금자가 대번에 눈을 부릅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요새 의사들 믿을 거 하나 없다. 내 느낌은 신기보다 더 정확해. 이건 100%, 아니 1000% 아들이야. 내 배 모양만 봐도 딱 알지. 이건 무조건 고추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운전대를 잡은 태훈이 백미러로 지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천운인 줄 알아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이지? 너 이제 우리 집안 상전됐다, 상전. 하지만 오빠 아까 초음파 사진 보니까 선생님이 다리 사이가 깨끗하다고. 야야, 너 입 조심해. 엄마 귀에 그런 소리 들어가면 사달난다. 엄마 기분 잡치게 왜 자꾸 초를 쳐? 태윤이 윽박 지르듯 목소리를 낮추며 지수를 몰아세웠습니다. 지수는 앞좌석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오빠, 진짜로 만약에 딸이면 어떡할 거야? 지수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러자 태윤이 끼익 소리가 날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딸이면? 야, 은지수. 너 정말 정신 나갔냐? 딸이면 어떻게 되긴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의 딸 낳으면 그날로 우리 집 풍비박산 나는 거야. 그래도 내 아이잖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는 거 아냐? 건강하게? 너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딸 낳으면 너 이 집에서 발붙이고 못 살아. 태윤이 몸을 획 돌려 지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뱉었습니다. 너 똑똑히 기억해.
우리 엄마가 예전 첫째 형수 어떻게 대문 밖으로 내쫓았는지 잊었어? 아들 못 낳고 계집애만 둘 낳았다고 그날로 짐 싸서 내던졌잖아. 그 여자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지 굶어 죽었는지 생사도 몰라.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남편의 무시무시한 경고에 지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오빠,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 말이 틀린 줄 알아? 너도 딸 낳으면 똑같이 문 밖으로 나앉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나한테 빌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 성격, 너 3년 살면서 겪어봤으면 알 거 아냐. 아주 불벼락이 떨어질 거다. 태윤이 보란 듯이 콧방귀를 뀌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조건 아들 낳을 생각만 해. 알겠어? 아들만 낳으면 내 인생 팔자 피는 거고 아니면 끝장인 줄 알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목이 말라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박금자가 부엌에서 지수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박금자의 손에는 웬 검은색 가루가 든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귀한 아들 엄마 왔니? 자, 지수야. 이거 얼른 먹어야 한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까 병원에서도 약 받아왔는데. 이게 뭐긴 뭐야. 아주 용한 아들 낳는 약이지. 우리 시골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방인데 내가 이거 구하느라 동네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니, 이거 먹고 아들 낳은 집이 이 동네에만 한둘이 아니야. 대궐 같은 집안에 아들 점지해주는 신통방통한 약이라니까. 박금자가 눈을 번득이며 약봉지를 지수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병원에서 주신 영양제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건 조심하라고 하셔서요. 야, 너는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만 골라 한다. 병원 약은 그냥 몸보신이나 하라고 주는 비타민 같은 거고, 진짜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려면 이런 비방약을 먹어야 힘을 쓰는 법이야. 박금자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달려가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자, 어서 먹어봐라. 하루라도 빠뜨리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야. 내 손 정성을 봐서라도 얼른 꿀꺽해. 지수가 머뭇거리며 약봉지를 받지 않자 박금자의 인자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사나운 귀신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내 말을 우습게 보는 거니? 안 먹겠다는 거야, 뭐야? 너 설마 우리 집안 아들 낳기 싫어서 시위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먹을게요. 지수가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찌릿하고 역한 쓴맛이 혀끝을 타고 입안 가득 퍼지자 속이 뒤집히는 듯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잘 먹어야지. 앞으로 매일 아침마다 내가 직접 챙겨줄 테니까 딴소리 말고 꼭꼭 챙겨 먹어라. 알겠어?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리고 지수야, 너 오늘부터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아들 가진 몸으로 천방지축 돌아다니면 기운 빠져서 안 돼. 부정 탄다. 박금자가 지수의 팔뚝을 꽉 붙잡으며 마치 죄인을 취조하듯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아들 낳을 생각만 해. 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머릿속에 오직 고추 달린 아들만 생각해. 알겠니? 그날부터 지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금자가 가져다주는 정체불명의 약을 먹어야 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일일이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문 밖에서 시간을 재며 감시당하는 숨막히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야,
너 방구석에서 대체 뭐하고 있는 거니? 박금자가 예고도 없이 지수의 방문을 쾅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태교 책 읽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좋은 생각만 하려고요. 무슨 책? 태교는 무슨 얼어 죽을 태교야. 박금자가 대번에 코방귀를 뀌더니 지수의 손에서 책을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표지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런 나부랭이 같은 책 읽을 시간 있으면 우리 집안 돌림자나 외우면서 아들 이름이나 지어봐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 이름에 현자가 들어가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이야. 어머니, 그래도 아이 이름은 제가 태몽 꾼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지어주고 싶은데요. 지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박금자의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이름은 집안 어른인 내가 지어야지. 대대로 내려오는 뼈대 있는 이름이 있는데 어디서 감히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겠다고 나서니? 참나 기가 막혀서. 박금자는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횡 내던지며 씩씩거리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횡하니 홀로 남겨진 방에서 바닥에 떨어진 책을 집어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마침 뱃속에서 아이가 꼬물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겁내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박금자는 한시도 지수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실 안까지 엉덩이를 밀고 들어와 의사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귀한 손주 아들 맞죠? 고추 아주 튼실하게 잘 달렸죠? 박금자가 침까지 꼴깍 삼키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초음파 화면을 요리조리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산모님 축하드려요. 아주 예쁜 딸이에요. 보시다시피 아기도 아주 건강하고요. 순간 평화롭던 진료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싱글벙글하던 박금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 네, 공주님입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죠? 확실합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지만 박금자는 이미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선생님이 잘못 본 거야. 다시 봐봐. 어서. 다시 보라고. 박금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병원이에요.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진료에 방해가 되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지수가 겁에 질려 박금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박금자가 지수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재수 없는 년아.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네가 감히 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금자는 분이 안 풀리는지 갑자기 진료실 바닥에 퇴 하고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의사가 너무 당황해서 박금자를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박금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금자는 그대로 달려들어 지수의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고는 진료실 밖으로 사정없이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제발.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재수 없는 년아. 딸 가진 년이 아프긴 뭐가 아파. 박금자는 눈이 뒤집혀서는
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진료실 밖으로 사정없이 질질 끌어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박금자는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던 태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태윤아, 태윤아, 빨리 이리 와봐라. 왜 그래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병원 복도에서 이 난리예요? 딸이래. 세상에, 저 물건이 딸을 가졌단다.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어. 박금자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자 싱글벙글하던 태윤의 얼굴도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정말이야? 딸이라고? 태윤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지수를 노려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너 정말 쓸모없는 년이구나. 내 집안에 들어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딸년이나 베는 거였어? 오빠,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 성별은 하늘이 정해주는 건데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지금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네가 지금 잘했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냐? 태윤이 지수의 어깨를 부서져라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지수의 몸이 종이장처럼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로 향하는 길 내내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지수는 뒷자리에 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야, 지수야.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태윤이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지수를 무섭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로 딸 가진 거 확실해? 그 의사 양반 눈이 침침해서 실수한 거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초음파 화면에서도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젠장, 재수 없으려니까 정말. 태윤이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대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차체가 들썩일 정도로 거친 기세였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나 해봤어?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태윤이 갑자기 갓길에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습니다. 야, 은지수. 너 일로 와봐. 태윤이 몸을 획 뒤로 돌리더니 손을 크게 휘둘러 지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 지수가 고개를 꺾으며 뺨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어.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이 쓸모없는 년아. 오빠 잘못했어요.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딸년 가져놓고 미안하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와? 분노가 극에 달한 태윤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거칠게 발로 차듯 열어젖혔습니다. 내려. 당장 안 내려.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여기 고속도로야. 무서워 오빠. 내리라고 했지. 당장 내리라고. 태윤은 지수의 가녀린 팔을 짐짝 취급하듯 잡아채서 차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오빠 제발. 여기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예요. 나 무서워 오빠. 너 혼자 알아서 기어오든 말든 내 맘대로 해. 난 너 같은 거 내 차에 못 태우고 가니까. 태윤은 지수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차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가속 페달을 밟아 매몰차게 떠나버렸습니다. 지수는 먼지를 풀풀 날리며 멀어지는 차 뒷공무니를 보며 고속도로 갓길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집채만 한 차들이 쌩쌩 바람을 가르며 지나갈 때마다 지수의 몸은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임신 16주의 무거운 몸으로 뙤약볕 아래 오래 서 있자니 눈앞이 핑글핑글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게 흘러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을 때쯤 낡은 트럭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세댁,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임신한 것 같은데 몸도 안 좋아 보이고. 괜찮아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저희 집까지만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아이고, 일을 어째. 어디까지 가는데? 서울 강남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착한 기사님은 혀를 쯧쯧 차며 흔쾌히 문을 열어주었고 지수는 트럭 조수석에 몸을 실어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현관문 앞에서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숨을 크게 몰아쉬고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쾅!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묵직하고 단단한 쇳덩어리가 지수의 배를 정통으로 퍽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아! 지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박금자가 던진 청동으로 만든 무거운 장식품이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딸 가진 년이 어디라고 감히 내 집 구석을 기어들어와. 이 재수없는 년 당장 꺼지지 못해. 박금자는 독이 오른 뱀 같은 눈을 하고서 손에 또 다른 장식품을 번쩍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수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다리 사이로 뜨거운 피가 울컥 쏟아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파? 네가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고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너 같은 년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박금자는 인정사정 없이 지수의 불룩한 배를 발로 뻥 걷어찼습니다. 아, 안 돼. 우리 아가 어떡해. 무슨 아가야. 이 집안 망쳐놓을 가시나 따위가 무슨 아가라고. 그런 건 없는 게 나아. 박금자는 미친 사람처럼 지수의 배를 연거푸 발로 지시겨 댔습니다. 지수는 바닥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며 정신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담배를 꼬아 문태윤이 무심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 엄마, 좀 살살해요.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들이 다 듣겠네. 신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냐? 인연이 자꾸 소리를 질러대는데 어떻게 하긴요? 음악이나 좀 크게 틀어요. 태유는 귀찮다는 듯 오디오의 볼륨 다이얼을 끝까지 돌려버렸습니다. 집안이 떠나가라 웅장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가득 찼고 지수의 고통 섞인 비명은 그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들어. 조용하네. 태유는 쓰러진 지수를 내려다보며 주변에 있던 화분들을 일부러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흙과 깨진 사기 조각이 거실 바닥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놔야 이 여자가 혼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린 게 아니라 지가 넘어진 거라고요. 어이구, 우리 아들 똑똑하기도 하지. 그래, 그게 좋겠다. 박금자는 한술 더 떠 부엌에서 유리컵을 가져와 바닥에 쨍그랑 깨뜨린 뒤 지수의 힘없는 손을 잡아 억지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아, 아파요. 어머니. 지수의 손바닥이 베이면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미쳐서 자해한 것처럼 보이겠네. 완벽해. 태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찰나에도 눈을 번뜩이며 소파 밑을 간절하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짐승 같은 이들의 만행을 예감하고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구석에서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이 모든 악마의 음성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녹음기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한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실신한 지수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얀 시트가 온통 붉게 물들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박금자와 태유는 걱정은커녕 입부터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를 어째,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우울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나갔는지지 몸을 지가 그렇게 자해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박금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가증스럽게 울먹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임신 스트레스 때문인지 요즘 들어 증세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희가 말릴 틈도 없이 갑자기 화분을 깨고 난리를 치더니 저 모양이 됐습니다. 태윤도 옆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긴급 수술을 알리는 수술실의 붉은 불빛이 한참 뒤에야 꺼졌습니다.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와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산모도 출혈이 심해 고비는 넘겼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금자는 아이고 내 손주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척했지만 슬쩍 태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귀찮은 일이 해결됐다는 듯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가 병실로 옮겨진 후 몸도 채 가누지 못하는 지수에게 박금자가 들이닥쳐 서류 뭉치를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야, 은지수. 죽은 척 그만하고 일어나. 어서. 지수는 죽은 사람처럼 천장만 멍하게 바라보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위자료 포기 각서야.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고. 내 발로 기어나가든 끌려나가든 결정해. 잔말 말고 어서 도장 찍어. 박금자가 분이 안 풀리는지 지수의 뺨을 찰싹 때렸지만 지수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던 태윤이 지수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더니 바닥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바직! 휴대전화는 액정이 박살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 이제 세상 밖으로 연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내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꺼지라고. 지수는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가져다주는 밥도 거부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박금자는 지수의 상태가 나아지기도 전에 입원비가 아깝다며 강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유, 이 병원비 비싸서 어디 살겠니? 죽을 고비 넘겼으면 됐지. 집에서 쉬면 다 낫는 거야. 가자. 지수는 제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실려 병원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박금자와 태유는 지수를 태우고 가더니 어느 이름 모를 골목 안쪽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고시원 앞에 짐짝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살아. 우리는 이제 너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연락할 생각 마라. 매몰차게 차 문을 닫고 차가 멀리 떠난 뒤에야 지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지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 및 녹음기에 담겨있던 그날의 진실이 담긴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메모리 카드를 부서질 듯 손에 꽉 쥐고 일주일 뒤에 벌어질 피해 심판을 예고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시원 3층 끝방에서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뭐야?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상가 건물 관련 서류들이 누군가에 의해 열람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시작했네. 지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대저택에서는 태윤이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빨리 와. 지수 그년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맘껏 놀 수 있어. 전화를 끊은 태윤이 거실로 나가자 박금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아, 상가 건물 처분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지수 도장이 필요한데. 그것도 해결했어요. 인감새로 만들어서 신고했어요. 태윤이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위조 아니야? 위조가 아니라 새로 만든 거예요. 지수가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거든요. 박금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태윤의 목을 껴안으며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야. 태윤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박금자가 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영이.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예쁘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이 박금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지수 그녀는 완전히 없어진 거야. 우리끼리만 살자. 박금자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윤이 마당으로 나가더니 큰 드럼통을 끌어왔습니다. 뭐 할 거야? 미영이 물었습니다. 지수 짐들 다 태울 거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태윤이 지수의 방으로 올라가 옷가지들을 끌어안고 내려왔습니다. 미영도 따라 올라가 지수의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오빠, 이거 예쁘네. 제가 써도 돼요? 미영이 지수의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가져가.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지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던져 넣었습니다. 옷가지들이 타면서 시꺼먼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시원하다. 태윤이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미영도 맞장구 치며 웃었습니다. 박금자가 지수의 결혼사진을 불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진도 이제 필요 없어. 사진 속 지수의 얼굴이 불에 타검게 변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지수한테 보내줄 거예요. 자기 물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미영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년이 휴대폰이 있나? 고시원에서 새로 샀을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 태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메시지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이것도 다 태워버리기 전에 이혼 도장 찍으라고 전해줘야겠어요. 한편 박금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지수의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작은아버님? 저 금자예요. 아, 금자야. 무슨 일이야? 지수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박금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됐는데? 사실은요, 지수가 도박에 빠져서 집안 돈을 다 날렸어요. 뭐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뱃속 아이까지 스스로. 박금자가 눈물을 짜내며 흐느끼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출한 상태예요. 연락도 안 받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작은아버님, 만약에 지수가 연락하면 받지 마세요. 돈 달라고 할 거예요. 박금자가 지수의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고시원에서 지수는 미영이 보낸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불에 타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지수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부터 적어둔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오빠인가요? 저 지수예요. 지수야, 너 괜찮아?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 차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제가 가겠어요. 지수가 주소를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근처 카페에서 도연과 만났습니다. 지수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도연이 지수의 상처 입은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법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감을 몰래 만들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문서 위조야. 중요한 거라면 실형도 가능해. 도연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유산을 시킨 경우는요?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지수야, 혹시 무슨 일이야? 지수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오빠,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무엇이든.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도연이 지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3년 전에는 없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울게. 그날 밤 태우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엄마, 지수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해봐. 어차피 그년 명의야. 박금자가 지수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줬습니다. 태윤이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하고 인감 가져오시면 됩니다. 처가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할 수 있나요? 위임장 있으면 가능해요. 태윤이 전화를 끊고 위임장을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고시원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큰아버지세요? 지수야, 너 어디 있니? 금자가 그러는데. 큰아버지, 시어머니 말씀 믿지 마세요. 뭔 소리야? 제가 도박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아이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큰아버지는 이미 박금자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정신 차려. 시어머니한테 빌어야 해. 큰아버지,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아니다, 지수야.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나 가봐. 큰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박금자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시원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태윤이 차에서 내려 고시원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3층 끝방이라고 했나? 태윤이 계단을 올라가 지수의 방 앞에서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지수야, 나 태윤이다. 문 열어. 지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뭔 일이야? 포기각서에 도장 찍으러 왔어. 안 찍어. 뭐라고? 문 열어. 태윤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안 열면 불 질러버린다. 태윤이 소리를 지르자 복도에 있던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가족 간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수가 문틈으로 조작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거 가짜 서류네. 지수가 서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도장 찍어. 알겠어요. 시간 좀 주세요.
지수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분만 기다려줄게. 태윤이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방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태윤의 협박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10분 뒤 지수가 도장을 찍은 서류를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휘파람을 불며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창문으로 태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완벽해. 지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금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이 인감증명서 언제 발급받으신 거예요?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도장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박금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원래 인감이랑 모양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오시든지. 박금자가 부동산 업체 사장과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좀 융통성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급한 거라서. 그럼 수수료를 좀 더 주셔야. 얼마요?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박금자가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면 되죠? 네, 내일까지 처리해 드릴게요. 그 모든 과정을 지수가 고용한 사람이 멀리서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도영과 다시 만났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지수가 태윤의 협박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거 완전히 협박이야. 증거로 충분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수가 부동산 거래 현장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돈 주고받는 장면까지 다 찍혔어요. 도연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해. 언제 이런 계획을 다 세웠어? 병원에 있을 때부터 계획했어요. 얘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 예상했거든요. 지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오빠,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요. 뭘 더 기다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할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도연이 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당한 것들 이번 기회에 다 갚을 거예요. 그날 밤 지수는 고시원 방에서 친정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지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째 아침, 지수는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수야, 나 오재현이야. 지수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오 회장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수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오 회장이 허름한 고시원 방을 둘러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너의 아버지가 날 부탁했으니까.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오 회장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앉으세요. 지수가 유일한 의자를 오 회장에게 내어줬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인지 다 들었어. 그 시댁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도연이가 연락했어. 그 애도 내 아버지 은혜를 받았잖아. 오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일단 당장 필요한 돈이야. 이런 데서 살면 안 되잖아. 아저씨,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너의 아버지가 날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오 회장이 지수의 손에 봉투를 꽉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복수할 거지? 지수가 놀란 눈으로 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한테 다 들었어. 너 지금 증거 모으고 있다며? 네, 맞아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오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박금자라는 여자, 돈에 눈이 멀었을 거야. 상가 건물 팔려고 난리칠 텐데. 맞아요. 벌써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매수자로 나서면 어떨까?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범죄 증거를 만들어내겠네요. 그렇지. 놈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이틀 정도 걸릴 거야. 그동안 조심하고 있어.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야,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절대 안 당했을 텐데. 오 회장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갔습니다. 한편 강남 대저택에서는 태윤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시나요? 태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억요?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태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담보가 강남 상가 건물 하나 있는데요. 얼마짜리인데요? 감정가 8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충분하겠네요. 서류 준비해서 내일 만나죠. 전화가 끝나자 태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박금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뭔 일이야? 투자자를 찾았어요. 50억 투자한다고 해요. 정말이야? 네. 지수상가 건물 담보로 잡히면 끝이에요. 박금자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럼 그 건물 빨리 우리 명의로 바꿔야겠네. 이미 진행 중이에요. 내일이면 끝나요. 그때 미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영아, 우리 대박 날 것 같아. 태윤이 미영을 끌어안으며 돌렸습니다. 정말요? 어떤 대박이에요? 50억짜리 투자야. 이제 완전 부자 돼. 미영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 그녀는 완전히 끝이네요. 맞아. 이제 걱정 없어. 박금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오빠, 그런데 지수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만약에 나중에 그년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요? 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년 이미 완전히 망가졌어. 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 태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람 좀 써서 그년을 아예. 야, 그런 위험한 소리 하지 마. 위험할 거 없어요. 지수가 원래 우울증 환자였다고 하면 되잖아요. 미영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주면 깨끗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박금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지수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미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없애? 그게 무슨...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년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거. 박금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후환을 없애야 해.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영이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미영이에요. 부탁할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오후 박금자는 부동산 업체에서 오 회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재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금자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앉았습니다. 건물 확인해 봤는데 조건이 아주 좋네요. 그럼 매매 진행하시겠어요? 박금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요? 인감증명서 날짜가 최근인데 원래 소유주하고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 같네요. 박금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제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위임장이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박금자가 가방에서 위조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오 회장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감도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요즘 사기 사건이 많아서 박금자가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라뇨? 제가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 절차예요. 오 회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예리한 눈으로 박금자를 관찰했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네. 박금자가 너무 빨리 대답해서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현금으로 드릴 수 있나요? 현금이요? 네, 10억 정도. 박금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좋아요. 현금으로 주세요. 그럼 내일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금자가 나간 뒤 오 회장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다 됐어.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완전히 함정에 빠졌어. 내일이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한편 고시원에서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수상한 차량 2대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작됐네. 지수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움직임이 있어요. 준비해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지수가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녹음기, 위치 발신기, 그리고 메모리 카드까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수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쾅쾅쾅.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 병원에서 나왔어요. 정신병원 응급차예요. 지수가 창밖을 내려다보니 정말 정신병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또 무슨 짓을 했구나. 지수가 미리 준비해둔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뒤쪽 비상 계단이었습니다. 지수 씨, 문 열어주세요. 의료진들이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건물 뒤쪽으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없어졌어요. 뭐, 어떻게 없어져? 박금자가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찾아. 당장 찾으라고. 박금자가 전화를 끊고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지수 그년이 도망갔어. 뭐요? 어떻게요? 정신병원에서 데리러 갔는데 없어졌대. 미영이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형님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한편 지수는 골목길을 통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상대로네. 지수가 일부러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거기서. 뒤에서 3명의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세요?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조용히 따라와. 남자들이 지수의 머리에 포대기를 씌웠습니다. 지수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에 태워진 지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발목에 숨겨둔 위치 발신기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쯤 지나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내려. 지수가 차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포대기를 벗기자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금자와 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놀랐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겠네. 박금자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태윤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할 뻔했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딸 가지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박금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미영이 작은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 마셔. 뭐예요? 그냥 마셔.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거야.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뒤로 물러섰지만 뒤에 괴한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 마실 거야?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 태윤이 지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태윤이 힘을 더 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발로 태윤의 정강이를 찼습니다. 아! 태윤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인연이. 박금자가 기름통을 들고 와 지수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산한 날 같이 죽었어야 했어. 박금자가 라이터를 꺼내 켰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괴한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찰차와 검은 SUV 여러 대가 공사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도망가자. 괴한들이 뿔뿔이 흩어지려 했지만 이미 공사장은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오 회장이 보낸 경호원들이 특공대와 함께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지수야. 도연이 달려와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지수가 도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금자와 태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사흘 남았어. 박금자가 지수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지수는 이미 도연의 차에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는 날 아침 7시, 지수는 도연의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검정색 정장 상의에 흰색 블라우스를 맞춰 입었습니다. 지수야, 준비됐어? 도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지수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떨리지?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이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이거 방송에 내보낼 거야? 네. 모든 방송사에 동시에 보낼 거예요. 지수야,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지수가 녹음기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8시 정각 지상파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앵커가 인사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팀이 입수한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공개합니다. 임신 16주 된 며느리를 폭행해 유산시킨 시댁의 음성 기록입니다. 화면에 지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은지수입니다. 일주일 전 시댁의 폭행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녹음은 제가 폭행당하던 그날의 실제 기록입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국에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쾅! 딸 가진 년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박금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지수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파? 너 같은 년은 더 아파야 해. 쿵쿵쾅. 폭행 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아가가. 무슨 아가야. 계집애 따위가. 박금자의 잔혹한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시끄러워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음악 좀 틀어요. 클래식 음악 소리와 함께 더욱 끔찍한 폭행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넘어져서 다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자해한 것처럼 보이겠어. 태윤과 박금자가 증거 조작을 의논하는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박금자, 강태윤, 임신 폭행, 유산, 시어머니 등등. 유튜브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도 녹음 파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남 대저택에서 박금자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박금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태윤이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어. 그년이 녹음을 했어. 뭐라고요? 태윤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박금자 나와. 사람 죽인 년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들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 이 새끼도 나와. 아이 죽인 놈들아. 사람들의 외침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금자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기겁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기자들과 유튜버들까지 수십 명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200통이 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 박금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청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검찰청? 태윤이 인터폰 화면을 보니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금자 씨, 강태윤 씨 계십니까? 저희는 없어요. 박금자가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장이 나왔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박금자 씨죠? 살인미수와 상습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살인미수? 박금자가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윤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직접 때린 적 없어요. 태윤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장 조작과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읽어주는 동안 집 밖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잡혔다. 드디어 잡혔어. 지수씨 만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공항에서는 다른 수사관들이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죠? 네, 저요. 미영이 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납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윤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제가 무슨 죄예요? 미영이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에서 지수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기분이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후련해요. 지수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참을 만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니까.
지수의 휴대전화에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인터뷰할 거야? 한 번만 할게요. 지수가 가장 큰 방송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기자님. 인터뷰 한 번만 하겠습니다. 1시간 뒤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지수 씨, 일주일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바로 신고했다면 증거가 부족했을 거예요. 지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자해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했어요. 실제로 납치도 당했고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는? 지수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제가 침묵했던 일주일은 그들이 죄를 뉘우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나요? 자신들의 추악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지수와 도연은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네, 알아요. 앞으로도 힘들 거야. 재판 과정이 쉽지 않을 거고. 괜찮아요. 이미 가장 어려운 건 끝났어요.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지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금자, 강태윤, 김미영 등 3명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 밝혀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정폭력과 임신 중 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임신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 건립기금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도연과 함께 부모님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해냈어요. 지수가 부모님 사진 앞에 녹음기에 메모리 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가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지수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도연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새로 시작해요. 지수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길에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수 씨, 저희는 여성인권단체입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수가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국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일주일의 침묵이 불러온 정의. 악마시댁 전원 구속. 신문 일면 헤드라인들이 지수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오전, 지수는 도연과 함께 강남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과 압수수색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정말 보러 오실 거예요? 젊은 검사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세요.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이 대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도연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0분 뒤 수사관들이 큰 박스들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지수가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박금자 씨가 숨겨둔 금고가 있었어요. 안에 현금과 귀금속이 들어있더군요. 얼마나요? 대충 계산해도 1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부정거래 관련 서류들도 나왔어요. 수사관이 또 다른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조 인감과 가짜 서류들입니다. 증거로는 충분해요. 그때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박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태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잠시 뒤 박금자가 수갑을 찬 채 현관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야, 은지수. 박금자가 길 건너편의 지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박금자가 발버둥치며 지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죽이려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수사관들이 박금자를 억지로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지수는 대꾸 없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지수야, 뭐 하는 거야? 실시간 방송에 올릴 거예요. 지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박금자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댓글창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지수님 대단해요. 저 악마 같은 년 드디어 잡혔네. 지수님 힘내세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태윤도 수갑을 찬 채 나왔습니다. 지수야, 제발 살려줘. 태윤이 지수를 보고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이요? 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유산할 때 예정이 있었나요? 태윤이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영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지수 언니, 저는 억울해요. 미영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태윤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물건 태우면서 즐거워하던 건 누구였죠? 미영이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송차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지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 씨, 이제 이 집은 압류 상태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지수와 도연이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뒤 지수는 대저택의 임시관리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청소할 거예요. 청소? 네, 더러운 것들 다 치울 거예요. 지수가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구 전부 밖으로 빼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대형 트럭들이 대저택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하나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고급 소파, 식탁, 장롱, 침대까지 모든 것이 마당에 쌓였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할까요? 용역업체 사장이 물었습니다. 자선단체에 기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박금자의 방에서 대형 액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금자의 환갑 기념 초상화였습니다. 이건 기증 안 해도 돼요. 지수가 액자를 마당 바닥에 던졌습니다. 파지직, 유리가 박살나며 박금자의 얼굴에 금이 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담벼락 너머로 구경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시원하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박금자가 교도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박금자가 교도관에게 소리쳤습니다. 강남에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조용히 하세요. 교도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당장. 변호사비 낼 돈이 있어요? 뭐라고? 돈이 없다고? 박금자가 당황했습니다. 계좌 전부 동결됐어요. 몰랐어요? 교도관의 말에 박금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국선 변호사 선임해 드릴게요. 국선 변호사라고? 내가? 박금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 교도소에서는 태윤이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강태윤. 선배 죄수들이 태윤을 둘러쌌습니다. 뉴스 봤는데 임신한 마누라 죽이려고 했다며?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때린 게 아니라. 뭐? 지금 변명해? 선배 죄수가 태윤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태윤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형님들,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살 자격도 없어. 태윤이 매일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교도소의 미영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야, 김미영. 같은 방 수감자가 미영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 임신부 죽이려고 한 년이? 수감자들이 미영을 집단으로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야 했고 밤에는 베개로 머리를 가리고 울었습니다. 지수는 도영과 함께 새로 마련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지수야, 어때? 도연이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야. 도연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지수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뭘 시작할 거야?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할 거예요. 지수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친정 부모님의 상가 건물을 찾았습니다. 건물 앞에 유산피에 여성 상담소 공사 중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 씨, 공사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업체 현장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1층은 상담실, 2층은 임시 거주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되나요? 한 달 후면 됩니다. 지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시댁놈들 추가 범죄 증거가 나왔어. 도연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탈세 증거야. 그리고 정부 보조금 횡령까지. 지수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했네요. 이거면 형량이 2배로 늘어날 거야. 정말이요? 박금자는 무기징역, 태우는 30년 이상 받을 수도 있어. 지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군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 재판은 걱정 안 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날 저녁 지수는 새 집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수 씨, 전국에서 상담소 지원 신청이 100건 넘게 들어왔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게요. 문득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다른 엄마들도 도울 거야.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재판 기일 통지서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네요. 지수가 도연에게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한 달 뒤구나.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수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짧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마지막까지 해보자. 지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이틀 앞둔 밤 10시, 지수는 새집 거실에서 재판 준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져온 추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분류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하네요. 지수가 탈세 증거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금자 15년간 세금 한 푼도 안 냈네. 창밖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지수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사람들이지? 지수가 휴대전화로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 검은 차 세대에서 내린 남자들이요. 계속 우리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수야, 당장 집에서 나와. 뒷문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요? 뭔 일인가요? 설명은 나중에. 지금 당장 나와. 지수가 급히 가방을 챙기려는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똑똑똑. 쾅쾅쾅. 누구세요? 지수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경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증 보여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빨리 열어주세요. 남자들이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지수가 뒷문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며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지수 씨죠?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지수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조용히 따라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싫어요. 나가세요. 지수가 소리치며 뒷걸음쳤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들 깨워서 뭐해요? 남자가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놓으라고. 소용없어요. 얌전히 따라오세요. 다른 남자가 지수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지수가 몸부림쳤지만 3명의 남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남자들이 지수를 끌고 나가는 동안 이웃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용차에 태워진 지수는 눈 가리개까지 씌워졌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거예요. 운전하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몰래 발목에 숨겨둔 위치 발신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도연이 만일을 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30분쯤 달린 뒤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지수가 차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기자 인적이 드문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남자들이 지수를 미완성된 건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건물 안에서 40대 후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박금자 씨의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금자 조카? 네, 고모가 많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가 지수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앉으세요. 서 있을게요. 앉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수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수 씨, 우리 고모를 살려주세요. 뭐라고요?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나잖아요. 남자가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왜요? 복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다고요? 지수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고모도 충분히 벌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남자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지수를 의자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수 씨가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죠.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도연 변호사한테 전화하겠어요. 도연 오빠한테 뭐 하려고? 간단해요. 모든 증거와 녹음 원본을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겠죠. 남자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변호사님? 전화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수 씨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지수는 어디 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지수 씨는 안전해요. 아직은요. 남자가 지수 쪽으로 휴대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빠.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오빠 오면 안 돼요. 남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으셨죠? 지수 씨가 살고 싶으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1시간 안에요. 남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빠가 올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죠. 그럼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수 씨도 알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지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요. 남자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지수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밧줄이 꽉 묶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은데요. 부하 중 하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연 변호사가 벌써 온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차예요. 남자가 창문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경찰차네요. 경찰? 어떻게 된 거죠? 부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자는 어떻게 하죠? 남자가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냥 두고 가요. 증거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형님,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은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 남자들이 서둘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은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고 나와.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젠장. 남자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죠? 인지를 이용하자. 남자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미안하지만 방패막이 해주세요. 안 돼요. 지수가 소리쳤지만 남자가 지수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남자들이 지수를 앞세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들아, 한 발짝도 오지 마.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다칠 거야. 경찰들이 멈춰섰습니다. 무기 버리고 뒤로 물러서. 그때 지수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남자의 팔을 물었습니다. 아! 남자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이야.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모두 엎드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수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지수의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때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오빠. 지수가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치지 않았어? 네, 괜찮아요. 어떻게 경찰이 온 거야? 위치 발신기 덕분이에요. 지수가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도연이 지수를 꽉 안았습니다. 체포된 남자들이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금자한테 추가 혐의가 붙을 거야. 경찰관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혐의요? 보복 범죄 교사죄. 형량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지수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요?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도연이 지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지수는 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검사 받아봐. 정말 괜찮아요. 지수가 공사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응, 이제 마지막이야. 박금자가 이런 짓까지 시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증거가 더 확실해졌어.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네. 차에 타며 지수가 마지막으로 공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제 끝이구나.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임신 폭행 피해자 납치 시도. 박금자 일가의 조직적 범행 드러나. 시댁 식구들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재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발목에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지수야, 깼구나. 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어젯밤에 응급실로 왔어. 지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도연이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 발목 인대가 많이 늘어났어. 재판이 내일인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휠체어 타고 출석하면 된다고 했어.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제 그 사람들 다 잡혔죠? 응, 전원 구속됐어. 박금자한테 추가 혐의도 붙었고. 어떤 혐의요? 보복범죄교사, 납치교사, 살인교사까지. 도연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봐. 일면에 나왔어. 신문 헤드라인에는 임신 폭행 가해자, 피해자 납치 교사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거죠? 응, 이제 진짜 끝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진통제 맞으실 시간이에요. 재판 때문에 병원 나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해요. 대신 휠체어는 꼭 타셔야 해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은 뒤 나갔습니다. 지수야, 정말 재판장에 갈 거야? 당연하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죠. 지수의 눈에 강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수님,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사람들이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박금자와 태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금자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눈가에 멍이 든 채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세요. 재판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금자와 태윤이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검사님, 추가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검사가 일어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구치소 내에서 외부 조직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피고인 박금자가 조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검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그년을 아예 없애버려라.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강태윤이 동료 수감자에게 한 말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형님들이 잘 처리해 줄 거야. 박금자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야, 은지수. 네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박금자가 소리를 지르자 재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님, 저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소리 지르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박금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재판장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로 나갔습니다. 피해자 은지수 씨, 선서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합니다. 진술해 주세요. 지수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간 시댁에서 온갖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새 생명이 제게 온다는 것이,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박금자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제 배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계집애 따위는 필요 없다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16주 된 아이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태윤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피고인 앉으세요. 재판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지수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태윤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지수가 차가운 시선으로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지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지수가 아닙니다. 지수가 일어서려 하자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지수가 다시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 아이와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고인 박금자는 과거에도 다른 며느리를 같은 방식으로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병원 기록과 경찰 신고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금자가 갑자기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으악, 가슴이 아파. 의료진 호출하세요. 재판장이 지시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박금자를 검진했습니다. 꾀병입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의사의 말에 박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꾀병이라고? 재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모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박금자, 임신부 폭행으로 인한 살인미수, 상습폭행, 납치교사,
살인, 교사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박금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피고인 강태윤, 살인미수 공모,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납치교사 등의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태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피고인 김미영, 납치 공모, 살인 교사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모든 재산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지수 씨 수고하셨어요. 환호성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금자와 태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지수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박금자가 마지막으로 지수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은지수, 너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지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수는 기자들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이 판결은 죽은 제 아이와 일주일의 지옥을 견딘 저에게 주는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가 법원을 나서자 수백 명의 시민들이 환영해줬습니다. 지수님 정말 대단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정말 끝났네요.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도연이 지수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새로 시작해요.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편히 쉬어. 지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이 판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임신 폭행 사건, 가해자 전원 중형 선고, 일주일 침묵의 역전승, 정의가 승리한 날, 전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1년 후 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밝은 하늘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은지수 회복센터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 도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와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긴장돼?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도연이 지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수와 도연은 새롭게 단장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상가 건물을 개조한 은지수 회복센터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천사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산한 아이를 기리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예쁘네요. 지수가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이제 다른 엄마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 지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오셨네요. 이런 뜻깊은 날에 안 올 수가 있나? 오 회장이 지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지 모르겠어. 감사해요, 아저씨. 아저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곧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수 언니, 20대 후반의 여성이 달려와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언니 덕분에 제가 남편 고발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도 도울 차례예요.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지수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자 지수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수입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힘차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해자들에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뒤 지수는 센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1층은 상담실과 법무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층은 임시 거주 공간과 심리치료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지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도연이 지수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지수는 도연과 함께 센터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수야. 도연이 지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나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닌 그냥 차도연으로 내 곁에 있고 싶어. 지수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자.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빠, 1년 동안 내 곁에서 지켜보면서 확신했어. 나는 네가 필요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오빠가 필요해요. 그럼, 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연이 일어나 지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교도소에서는 박금자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아, 어디 갔니? 엄마가 여기 있는데. 박금자가 벽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시작이네. 같은 방 수감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금자는 치매 증세가 심해져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태윤이 어디 갔지? 회사에 갔나? 할머니, 여긴 교도소예요. 교도소? 내가 왜 교도소에? 박금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이제 박금자를 미치광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남자 교도소의 태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강태윤, 면회 왔어. 교도관이 태윤을 불렀습니다. 누가요? 변호사래. 태윤이 면회실로 나갔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국선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항소 관련해서 왔어요. 항소요? 가능해요? 글쎄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태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정말 20년 다 살아야 해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태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태윤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출소 후에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일자리 있나요? 미영이 작은 가게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사람 뽑았어요. 사장이 미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거절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이미 너무 유명해져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영은 폐지를 줍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이 되었지? 미영이 길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새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센터에 나가서 상담을 받아주고 저녁에는 도연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상담은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었어? 시어머니한테 10년간 괴롭힘 당한 분이었어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용기를 드렸어요. 네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을지 몰라. 저도 그분들한테 힘을 얻어요. 어느 주말 오후 지수는 아이의 유골함이 있는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작은 나무 아래 아담한 묘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아, 엄마 왔어. 지수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졌어. 오빠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엄마 용서해줘.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지수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비가 지수 주위를 한 바퀴 돈 뒤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지안이구나. 엄마 괜찮다고 말해주러 온 거지?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엄마 정말 행복할게. 센터 1층에는 작은 갤러리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연작이었습니다. 지수 씨 그림 정말 감동적이에요. 관람객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제 경험을 담아 그렸거든요.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 그림 보니까 위로가 되네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지수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수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식탁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지수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과의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센터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아담한 시기였습니다. 지수야, 행복해? 도연이 신부인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두 사람이 키스하자 참석자들이 축하 박수를 보냈습니다. 6개월 뒤 지수는 센터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도움 요청이 너무 많이 와요. 지수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점을 만들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부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 차근차근 늘려가자. 어느 저녁 지수와 도연은 센터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후회하지 않아? 뭐려? 이 모든 일들. 힘들었잖아. 지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이 일이 없었다면 오빠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이런 의미 있는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야.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카메라가 지수와 도연이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밝은 빛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막이 나타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빛난다. 그리고 상처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 지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희망찬 결말을 맞았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복수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의 이야기로 승화된 것입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대단원의 막이었습니다. 은지수의 이야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싸움이 결국 희망의 빛으로 승화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혹한 폭행으로 소중한 아이를 잃은 지수가 일주일간의 치밀한 계획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수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수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